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설명왕이죠. 네, 설명왕 테이블을 모시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하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테이버 김태형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김태형이라서 테이버예요? 왜 테이버예요? 약간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물어보면 다 대답이 나오니까 네이버 같은 인간이다. 해서 이제 네이버 짝퉁이죠. 네. 그렇군요. 네. 나는 뭐 테이프인가 이래서 말을 잘해서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는 거. 그래서 테이버. 네. 그렇군요. 좋은 이름이네요. 아주. 네네. 3국이 들어와서 시장이 뭐 좋았다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 4분기 들어와서 그걸 회복하냐 마냐 막 이렇게 막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뭐랄까 상처를 덜 받고 자리를 잡고 갈 수 있을까? 일단은 저는 정말 확실하게 보이는 것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고점을 맞추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완전 바닥을 맞추기도 어려우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 했던 전략은 딱 하나였어요. 그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딱 보면서 너무 과열이 되고 푸클 레이쇼를 보니까 0.7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저도 그렇고 또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도 지금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컨텐츠를 좀 많이 올렸었거든요. 네네네. 그러고 난 뒤에 7월 말에 우리나라 코스닥이 흔들리는 게 딱 터지고 난 뒤에는 좀 안 좋겠구나. 왜냐면 이제 고점에 매물대가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런 좀 안 좋겠구나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이러면 추석 뒤에 가자. 추석 지나고 봐야 될 것 같다. 해서 그런 말씀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뭐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떻게 약간 뒷걸음치다가 때려 맞춘 기분이긴 한데, 겨우겨우 추석까지는 제가 추석 전전주까지는 잘 버텼어요. 네. 그리고 전 추석 전주에 이제 못 참고 이제 질렀죠. 떨어졌으니까. 추석 지나면 이제 삼성전자 발표도 나고, 그러면은 이제 10월 되면은 가지 않을까 하고 좀 이게 지르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피크가 추석 지나고 터지면서 그 밑에 이제 빡 맞고, 지금은 오히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하이닉스를 계속 좀 쳐다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짜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그렇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이닉스가 올해 초부터 HBM이라는 이슈가 계속 왔었고 AI라는 곳에서 이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니까 어느 정도 확실한 방향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초부터도 말씀드린 게 반도체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2년 3년간의 업사이클이 나오면은 2년 3년을 보면서 반도체를 모아가시면 되는 전략인데, 이 쉬운 전략을 두고 다른 뭔가 좀 급하게 서두르는 마음을 안 가지시고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 문제는 고금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올해 초부터 여의도에서 계속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바이오 좋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바이오가 아직까지도 반응이 제대로 안 오는 이유는 뭐 재작년에 시세를 너무 많이 준 것도 있겠지만 고금리거든요. 고금리면은 아무래도 적자를 보는 기업들, 성장주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시세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2020년도, 21년도에 그 완전 제로금리장, 혹은 그 전 10년 동안에 그 골디락스라고 불렀던 그때 장에 맞춰가지고 언젠가는 쏘겠지 라고 투자하면은 지금은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2, 3년 동안은. 그럼 진짜로 실적이 바닥을 찍고 늘어나는 기업들, 그리고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여전히 지금 제가 좀 주의해서 보는 거는, 추석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이번 주에 완전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V자 반등은 채권이 30년물 기준 5%를 찍고 V자로 떨어지면서, 그리고는 주말 사이에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이제 연준의 입장이 완전히 좀 바뀌었어요. 연준 입장 같은 경우에는 매파였던 분들도 이제는 그냥 고금리를 지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이미 장기 채권 시장이 이 정도로 박살이 났으니, 시장 금리가 이만큼 올라왔으니 긴축과 같은 효과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켜보는 전략을 좀 구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오히려 채권이 먼저 매수가 들어오고, 채권이 V자로 가격이 올라오니까 주식도 V자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이 시장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 요렇게 되면은 또 한마디만 뒤집어지고 뭔가 문제가 하나만 생겨도, 채권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주식시장을 밀릴 수 있는 약한 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지금 투자를 하실 때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정말 짧게 트레이드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좀 더 길게 보시면서 실적 숫자를 믿으면서 투자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농담 삼아 올해 들어올 때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영상을 좀 몇 개 찍어놨었는데, 저는 그저 혹자들은 이제 2차 전지를 많이 드셨고 하니까 올해 정말 돈 많이 벌었다 하시는데 저는 올해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다 떨어지는 장이었고 그전에는 다 올라오는 장이었는데 올해는 진짜 너무 어려운 장이었어가지고, 그럼 이 어려운 장이 언제까지 지속될까라고 보면은 고금리가 풀려야 좀 쉬워지죠. 네. 그렇게 보면은 내년에도 결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대선이 있다 보니 우리나라 총선 그 이후에는 뭐 한국 기준에서는 또 부동산 문제가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러고 난 뒤에는 미국에 또 대선이 있을 거고, 대선 이후에는 그동안 풀렸던 레버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렇죠. 내년도도 또 혼란스러울 것 같다. 그러니 조금 조심조심하는 투자를 내년까지는 지속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실 때 벌고 지키고 벌고 지키고인데, 버는 장은 20년, 21년 장이었고 이제는 적어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지키는 장으로서 거기에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연습을 하시고 거기에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이 금리 얘기만 나오면은 머리에 이제 쥐가 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금리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도 일반 투자자분들이 있으니까 전문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금리가 왜 중요한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만약에 차를 산다, 집을 산다 해서도 은행에 갔더니 이자가 2%래요. 그럼 누구나 집을 살 거죠. 차를 산다 그러는데 캐피탈 금리가 2%래요. 누구나 차를 살 겁니다.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 그리고는 이게 소위 말해서 양적 완화가 된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좀 온기가 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부동산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는 게 부동산 딱 하면은 6% 7% 달라 그러니까 너무 비싼데? 라는 게 나온 거고, 이거는 개인의 기준일 거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은행에 가서 우리가 땅을 사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좀 대출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알아보면은 공장을 짓는 그 기업들도 6% 7% 8%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뭔가 그 돈의 값이 비싸진다라고 금리가 이제 높아지면 값이 이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비싸진 돈은 결국에는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돈이 도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쉽사리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쉽사리 뭔가 이게 혁신이나 발전이 느리게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도 정말 큰 부자분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금리만 보면 부자가 된다 라는 말씀 정말로 하시거든요. 은행에서 내가 돈을 쉽게 빌린다 그러면은 막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고,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가격이 쉽게 안 오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 그러니까 이거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네. 네. 돈을 쉽게 쓰기가 어려워지네. 그러면은 뭔가 자산 가격이 이렇게 버블이 끼기는 어려운 상황이구나. 근데 이걸 또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는 이유로, 버블을 막겠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고금리를 끌고 가겠다고 하니, 요렇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좀 시대가 좀 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월스트리트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5년 정도, 10년 정도는 저금리, 제로금리 꿈도 꾸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무래도 지금 연준의 기조에 대해서 혹은 지난 10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정책이 뒤집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혹은 우리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겠다라고 월스트리트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 부분을 그저 그냥 과거처럼 생각하고 조금 쉬이 투자하시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은 꼭 공부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저금리는 정말 어찌 보면은 투자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고, 고금리는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네. 지금은 정말 난이도가 어려운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은 채권 투자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고금리가 되면? 금리가 예를 들어서 한 5% 내외짜리를 찾을 수 있다면, 네. 사실은 미국 국채는 환율만 영향이 없다면 5%가 이제 널려 있으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였죠? 어제도 월스트리트에서 하나 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저희 단태 형님이 이 채널에 나오셨었죠. 네. 단태 형님이 영상을 또 올리셨습니다. 네. 그분이 누군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팔고 이제 하이힐드 채권을 사라. 라고 이제 레터를 썼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거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봤었는데, 네. 일단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 고금리가 지속이 될 거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을 거고,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이힐드 채권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고 뭔가 픽스드 인컴 중심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거 하워드 박스? 네. 네. 어제 그 올라온 영상인데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채권을 좋아하시긴 하니까 그치. 그런 말씀을 약간 뭐 네. 채권 투자자로서 보유 편향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으나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채권만 사도 미국 국채 기준 4%씩 이게 네. 돈 복사가 되니까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배당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배당주를 3%에서 살 거야, 4%에서 살 거야, 5%에서 살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픽스 인컴이 아니니까 우리가 고배당주라고 부르는 것들도 5%는 돼야 쉽게 손이 나가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의 PER 자체가 떨어지겠구나라는 이런 또 전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뭐 100% 떨어지진 않겠지만 요렇게 좀 주식 시장에 대한 뷰가 좀 더 우리가 나한테 뭔가를 좀 더 줘야 내가 투자를 할 거야. 성장도 좀 더 강하게 보여줘야 내가 투자를 할 거야. 요렇게 되면은 이게 빅테크로의 쏠림이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 현금 자체가 비싸진 거니까 캐시가 많이 들어오는 프리캐시플로우가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할 거고 그러면서 그 현금이 짱짱한 기업들이 뭐 저렴한 기업도 M&A도 할 거고 덩치를 더 키울 거고 주주환원도 잘 할 거고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기업이 짱인 이렇게 완전 최고인 이런 시장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정말 성장이 독보적이고 주주환원이 독보적이면은 투자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면은 오히려 정말 그냥 우리가 픽스 인컴을 주는 채권을 보는 것 그러면은 미국 국채가 재미없다 그러면은 뭐 시용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정말 망하지 않을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채권을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된다. 뭐 요런 아이디어는 계속 좀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 절대 금리가 과연 얼마가 되면 확실히 시소잖아요. 이 시소에서 이제 금리 쪽으로 추가 기울면서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으로 쫙 가게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인플레이션이 없었으니까 3, 4%만 넘어가도 추가 기울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쪽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있으니까 이게 그런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궁금한데 한 대략 몇 프로면 큰 틀에서 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해도 일부는 뭐 살아날 수 있고 주식 시장이 몰라 그래도 일부는 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여기서는 채권 시장, 여기서는 주식 시장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금리의 마디가 있을까? 저는 그 관점에서 최근에 TLT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20년물 이상 장기채를 최근에 좀 왕창 샀거든요. 왜냐면 제가 바라본 소위 말하는 채권 시장의 바닥. 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돈 있는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러 들어오겠구나 했던 그 바닥을 봤던 건 뭐냐 그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5%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MMF라고 하는 하루짜리가 지금 5.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5.3% 정도니까 요 수단을 요 수준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10년물 이상, 20년물 이상의 그 장기채가 5.3%는 안 넘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약간 상징적으로 되는 말 그대로 마디라고 볼 수 있는 그 숫자가 4.5냐 4.75냐 5냐에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는데 저는 그래서 4.5에서도 4.75에서도 5에서도 들어가고 30년물이 5% 딱 찍는 날부터 저는 왕창 좀 어찌 보면은 금리를 더 못 올릴 거야라는 그 뷰에서 말 그대로 기준금리를 여기서 더 올릴 수 없다라는 뷰에서는 여기가 바닥일 거다. 물론 그렇다고 10년물 금리가 뭐 3.5% 3%까지는 못 가겠지만 적어도 5%에서 4% 사이로 요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다고 하면은 지금 바닥이다. 그럼 사람들이 캐시를 들고 있는 정말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먼저 사고 채권 시장이 재미없어지면 위험 자산인 주식을 살 것이다. 라는 뷰로 저는 딱 20년물 30년물 5%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금리를 더 못 올릴 거다라고 가정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는 골디락스의 조건을 다시 한번 보자. 골디락스의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속도와 기준 금리라는 게 일치할 때를 골디락스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2010년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기준금리가 2에서 3%가 나왔고요. 성장이 2에서 3%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말 그대로 금리도 성장 속도도 적절한 상황을 유지하다 보니 시장 금리와 성장 속도가 일치한다. 그리고는 정책적으로 이게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골디락스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게 생산성도 혁명이 되다 보니까 다른 비용에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뭔가 좀 이게 글로벌 경제가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의 미중 분쟁이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최근에 깨졌다. 그러면서 인플레가 발생했는데 인플레가 발생해서 성장이 지금 4% 5%가 나온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5%예요. 이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과거 10년보다 더 높은 기울기의 골디락스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성장의 원천은 그 돈의 원천이 정부고 정부가
5%라는 금리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5%의 골디락스가 나오겠지만 정부가 5%의 그 금리를 감당을 못한다라는 게 일단은 경제계의 평가이기 때문에 내년만 되더라도 지금 미국이 뭐 1,000조가 넘는 뭐 1,200조, 1,300조의 이자를 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시간이 갈수록 이자도 많아질 거고 이러면은 이제 파멸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타겟을 2%로 다시 2에서 3%로 낮춰야 된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좀 힘든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그러면은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냐? 못 올리죠. 금리를 낮출 수 있냐? 못 낮추죠. 말 그대로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가 서서히 저절로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녹이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는 정부가 힘을 들여서라도 어쩔 수 없이 버티면서 지금은 정부가 그래 괜찮아요 하고 나중에 2, 3% 됐을 때는 뭐 짱구를 굴리겠죠. 그때 돼서 증세를 뭐 강하게 때린다든지 손해는 지금 쌓이더라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은 경기가 부러지지 않기 위한 수단을 중앙은행과 정부가 모두가 쓰고 있는 거다. 네. 그리고는 이게 한 2, 3년, 4,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난 뒤에 빚이 쌓인 거는 그 뒤에 생각할 문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골디락스가 이어지지 않는다. 5%라고 하는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금리도 못 올리죠. 네. 금리를 낮출 수도 없죠. 그러면 기준금리 여기 고정돼 있는 거죠. 그럼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채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요 5%라고 하는 요 상황에서 점점 낮게 갈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저는 금리 정점이다. 기준금리 정점이다. 그리고는 채권 투자자 혹은 그냥 전 세계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채권 바닥은 약간 한 5% 정도가 될 거고 그렇다고 이걸 또 많이 수익을 내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뭐 가봐야 4.5, 4.2 가면은 다들 또 팔겠죠. 그렇게 또 매도를 할 거고 또 스윙을 치고 박스권 매매를 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는 실업률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경기가 어떻게 꺾여 내려가느냐 이게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은 주식도 천천히 고개를 들고 실적 잘 나오는 기업 돈 잘 버는 기업들만 좀 더 이게 좀 많이 강화되는 네. 그런 시장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5%에 샀습니다. 채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만큼 확실히 뭐랄까 얼터너티브 한 거잖아요. 이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산 배분하는 것도 사실 얼터너티브한 상황에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인데 채권이 매력적이 되면 다시 얼터너티브한 그 쪽에서의 주식이 매력이 떨어지는 걸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원래 회사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높은 성장률이나 생산성 혁명을 통해서 그 성장률을 그 시장 평균 대비 그다음에 경제 평균 대비 인플레이션 대비 높게 유지하는 업체들이야 뭐 그 주식이 살아남겠지만 일반적인 톤에서는 역시나 얼터너티브에서 채권이 좋아지는 만큼 주식이 좋을 리는 없다 큰 틀에서 네. 뭐 그렇게 보는 거는 정당하게 맞을 것 같아요.